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를 제외하고는 나스닥과 S&P 500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증시는 질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상황이 여전히 12월에도 녹록지 않은데요. 특히 간밤에는 미국 반도체 새로운 대중 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특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인텔은 팻 겔싱어 CEO가 전격 사임한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오히려 프리장에서 인텔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와 함께 미국 정부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에 자금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내에는 미국 내 호재는 반영하지 못하고 그 외 악재들을 모조리 반영하는 흐름이라서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참 궁금해집니다. 어제 증시 분위기부터 살피면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죠. 요즘 걸핏하면 지수가 크게 출렁이면서 과매도권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회복하기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ADR 기준 과매도권을 터치하는 흐름, 지속적인 변동이 커지고 있고 주로 하락 쪽에서 그 움직임이 짙게 나타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박탈감이 상당합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또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죠. 지수 자체만 놓고 본다면 뭐 큰 움직임 아니었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정체될지언정 떨어지는 종목들은 정말 팍팍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손실폭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거겠죠. 경기에 대한 우려감, 반도체 섹터에 대한 규제 등의 피해 우려, 그리고 트럼프, 관세, 환율 여러 면에서 부담스러운 요소가 형성되고 있고요. 국내 정책 불확실성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과 맞서고 있는 긍정의 시각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인데 이 또한 희망 고문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비관이 좀 짙게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수 자체는 큰 변동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어제일 수 있으나 종목으로 봤을 때는 참 요동쳤던 하루입니다. 상승 종목 비율 대비 하락 종목 비율이 훨씬 더 많았죠. 어제 미국의 기술주 등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반등이 제한됐다라는 점에서 참 아쉬웠습니다. 대만이나 일본장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부진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 외 플랫폼이나 게임, 밸류업 등의 일부 종목군만 선전하는 흐름이었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과 엔캠의 급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유로 볼 수 있는 건 반도체 소부장 진영의 하락이 컸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국회 관련한 이슈가 있는 섹터는 희비가 엇갈렸고요.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이나 변압기 등에서는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왔죠. 이 중에서도 심리의 압박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반도체 부진인데요. 중국의 저가 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생각보다 중국의 기술 추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IT 제품의 수요 둔화, 이것은 세트 쪽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스마트폰과 신규 PC 쪽에서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서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쪽에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디램과 낸드 11월 거래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 추정치 하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중국 때리기 속에서 국내에서 나름의 틈새 전략이었던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도 막힐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죠. 어제 삼성전자가 또 빠지면서 1% 이상의 하락으로 53,000원대 종가 기록했습니다. 어제 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시장은 그 외 주도주도 없고 시장에 돈은 돈도 없어서 주무돈무라고 써봤는데 주도주와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키워드에 따라서 순환매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기술 테마, 어제 연결고리 종목군들이었죠. 자율주행, 그리고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드론 쪽에서는 어제 일단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은 테슬라의 새로운 V13의 출시 모멘텀을 받은 건데요. 자율주행 기술을 놓고 봤을 때
미국 대비 한국의 기술력이 아직 크게 뒤처지다 보니까 자율주행 전반의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가졌다라기보다는 테슬라 쪽의 성격이 짙은 퓨런티어가 좀 더 강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퓨런티어 16% 올랐고요.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의 이슈가 같이 엮여 있는 SOS랩도 9% 상승 흐름을 나타냈네요. 양자 컴퓨터가 미국에서 최근 계속적인 강세를 기록하면서 국내에서도 테마단의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엑스게이트가 어제 14% 상승이었습니다. 다만 밤사이 뉴욕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하락을 기록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드론 쪽에서는 제이시언, 네온테크 등의 강세 흐름이 확인되기도 했네요. 자, 신기술 키워드를 단 쪽에서는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고요. 국회 이슈가 있었던 쪽 희비가 엇갈렸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 이슈로 인해서 한국가스공사가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원전,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R&D에 대한 예산 삭감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진엔텍,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의 하락이 나타났죠. 반면에 가상자산 쪽은 야당의 과세 2년 유예안에 동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기술투자 혹은 컴투솔딩스 등의 종목들이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개별 이슈가 있었던 쪽 보신다면 알테오젠, 할로자임 특허 잘못됐다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알테오젠의 대표 코멘트, 1월에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극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알테오젠 어제 일단 30만 원 회복했습니다. 최근에 참 변동이 커지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일단 7%의 상승세 확인이 됐고요.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블랙웨를 대량 주문했다라는 긴급 보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장관이 AI 냉각 시스템 지원한다라는 얘기 속에 냉각 관련한 종목들 어제 일부 올랐네요. 워트가 24% 정도, 삼성공조도 10% 이상의 상승 확인이 됐습니다. 자, 효성TNC가 효성화학으로부터 특수가스 사업부 인수검토에 나선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어제 효성화학이 상한가 들어갔고요. 효성TNC가 7% 급등이었습니다. 요즘 롯데그룹주와 효성그룹주가 뉴스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잘 살피면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어떤 종목들이 좋을까라는 좀 공통적인 궤가 보이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 공통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어제장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혹은 엔캠, 2차전지 종목군들이 비교적 선전했습니다. EU에서도 중국에 대한 배터리 규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과 국채금리가 조금 떨어진 것도 영향을 줬을 거고 고요. 개인 자금이 지금 갈 곳이 뚜렷지 않다 보니 중장기 낙폭 과대 섹터로 관심들을 한 번씩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제 오름세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밖에 봤을 때는 눈에 띄는 게 고려아연이죠. 어제 시가총액 10위에는 신한지주가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 자리를 고려아연이 꿰차고 올라온 겁니다. 19% 급등 흐름이 있었는데요. 지분 경쟁 이슈가 좀 계속 1월 23일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반영한 거겠죠. 어제 올라갔고요. 21위권에 있던 카카오가 20위로 올라섰습니다. 5%의 상승 어제 추가적으로 나타냈죠. 카카오와 카카오 그룹주 전반이 어제는 시장 대비 확연히 선전했습니다. 네이버가 먼저 4분기 시작과 동시에 치고 나갔고 카카오까지 일단은 분위기가 조금 확산되고 있죠. 어제 카카오 그룹주 보시면 카카오페이가 8%, 카카오 게임즈, 뱅크까지 함께 올라가며 정말 모처럼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주를 더 넣어본 건 코스피 시총 24위의 크래프톤이 어제 5%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제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게임주들이 비교적 선전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잠시 후 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변동이 최근에 있었던 제약바이오의 주도 종목군들이 일단 어제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JYP엔터 상승을 이어갔고 파마리서치 어제 수출입 데이터에서 11월까지 수출 잠정치 내에 리쥬란 등의 수출 좋았다라는
있다라는 점을 짚었었는데 이렇게 확실히 명확하게 숫자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쪽은 그래도 지속적인 반등의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파마리서치 한 7% 이상 올랐고요. 엔캠의 12% 상승도 눈에 띄죠. 자, 엔캠과 알테오젠이 이 정도 올라줬는데 어제 코스닥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다른 종목들의 낙폭이 꽤 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어제 시장은 트럼프 프리존에 더 관심을 집중시켰죠. 관세에서 자유로운 쪽,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의 모멘텀을 받게 되는 쪽, 플랫폼 수수료 인하나 낙폭이 컸거나 뭐 추가적인 기대 볼 만한 모멘텀이 있는 요 교집합 섹터로 최근 요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게임, 콘텐츠 등이 되겠죠.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초반에는 순환매가 굉장히 시세적으로 강해지면서 돌았다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냈다 보니까 어제 최근의 기조는 약간 약화되면서 순환매가 도는 기분입니다. 엠로와 같은 기업 소프트웨어에서 의료 AI, 언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신규 상장 소프트웨어, 대형주, 그리고 다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서 여기는 빈칸으로 남겨놨습니다. 엠로에서 루닛, 플리토나 다른 쪽으로 갔다가 어제는 이제 사인앱 소프트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장 후반에 한글과 컴퓨터나 루닛이나 솔트록스 이런 종목들은 장 후반에 탄력이 둔화됐고요. 이것의 자금을 좀 받아간 걸까요? 사인앱 소프트 같은 경우는 장 후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약간 시장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종목을 좀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던 거겠죠. 어제 22% 상승세 나타내기도 했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생존한 쪽은 소프트웨어에서 카카오와 사인앱 소프트, 3빌리언 일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조금 약화되면서 변동이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AI 소프트웨어가 단발적인 조정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장기적으로 긍정의 시각을 그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AI의 결국 적용의 시대이고 기업들은 AI 서비스를 도입해서 수익을 내는 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남는 부분이죠. 그리고 게임즈요. 어제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죠. 2025년도 초반까지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신작을 출시한다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효율화를 그동안 해왔다라는 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판호등의 모멘텀이 붙었고 연말 이제 크리스마스나 방학 같은 경우 게임 업체들에게는 성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제 영향을 준 것 중에 큰 것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이후에 아무래도 게임사들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 쪽도 트럼프 프리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콘텐츠도 참 오랜 기간 하락을 겪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과 기간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역성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죠. 이것은 콘텐츠만은 아니고요. 여기에 엔터가 같이 추가되는데 체크 한 번 더 해주시죠. 엔터와 콘텐츠입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K-팝 컴백이나 모객 투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역시 한중 관계 개선 이슈도 더해지죠. JYP 엔터가 굳건하게 자리 지키면서 올라가지고 있고 YG 엔터, 큐브 엔터 등이 함께 상승세를 어제 나타냈습니다. 이들 섹터는 각각의 대장등이 좀 있죠. 한글과 컴퓨터, 루닛 등이 소프트웨어, 네이버도 그렇고요. 이렇게 심리를 확보해주는 종목이고요. 게임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 중에 시세가 어디 쪽에서 강하게 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엔터 쪽은 JYP 엔터가 시세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대장 종목들을 놓고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섹터에서 시간 외에서도 시세를 이어간 쪽 본다면 M83 시간 외에서 상한가 부근까지 갔죠. 카이스트와 메타싱 크리에이터 개발 이슈가 좀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고요. 네오리진이 상한가 시간 외에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조이포트 등의 중국 판호 16개 획득 이슈가 있었고요. 큐브 엔터는 VT 주식 추가 양수 소식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세 기록했네요. 보유자분들 이 트럼프 프리존의 종목들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옵니다. 다우는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이네요. 미국 제조업 PMI가 여전히 50 아래이긴 합니다만 최근 5개월 중에는 가장 좋은 수치를 냈고요. GDP 나우가 내고 있는 4분기 성장률 3.2 직전 발표 대비 또 올라간 채 소식을 전했습니다. 탄탄한 미국 경기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요. 연준의 월러 이사는 12월 금리 인하를 찬성한다. 물론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는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장에서는 악재로 해석될 만한 내용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요. 시장의 분위기 좋았죠. 웨드부시가 빅테크 중심의 산타랠리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트럼프발 규제 완화가 재료가 되면서 AI 등이 섞여서 내년도 빅테크 업체들은 추가로 20% 이상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죠. 일단 이것이 반영되는 걸까요? 밤사이 미국 내에서 빅테크 종목들의 시세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실 프랑스 쪽의 경기 둔화 우려, 지정학 불안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하락 종목이나 하락 업종이 많기는 했으나 반도체와 빅테크 종목들의 선전으로 뉴욕장이 올라간 밤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특징군이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소비, 쇼핑이라는 키워드가 달려있죠. 마스터카드나 어도비가 내고 있는 쇼핑에 대한 코멘트,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매출 증가에 대한 보고가 계속 나오면서 메이시스와 같은 리테일 업체들의 주가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볼까요? 테슬라 어제 오후경부터 이슈가 됐죠. 스티펠에서 목표가를 가장 높게 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411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FSD 완전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이 명확한 진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 스티펠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357달러로 종가를 기록했네요. 3% 이상의 상승이었습니다. 자, AI 반도체 진영 한번 보신다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밤사이 28% 폭등이었습니다. 경영진 부정행위가 없었다라는 결론과 새 회계법인을 임명하겠다라는 소식 등이 그동안 불안을 좀 떨치게 하면서 급등으로 내달렸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도 밤사이에 시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업체들의 맞춤형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벨테크는 아마존이 자체 칩 사업에 집중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같이 반응을 했네요. 4%의 상승이었고요. 갭도 올랐습니다. 의류, 소매 쪽에서 강세 흐름을 꽤 나타냈기 때문인데 갭은 쇼핑 이벤트로 인한 소비 증가 그리고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좀 상향했다라는 점에서 6%의 상승세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장은 명확하게 빅테크와 반도체, 테슬라로 축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 규제 완화 기대감에 빅테크 종목들이 올라갔고 다른 쪽은 환율에 대한 부담감, 유럽의 경제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그렇게 상승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채 좀 빨간불이 많았죠. 상승했던 쪽은 반도체와 빅테크, 테슬라 등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올랐으나 전기차는 부진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트럼프 모멘텀 그리고 FSD 모멘텀 등으로 인해서 좀 독자적인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텔은 CEO 팻 겔싱어 은퇴 이슈 속에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결국에는 0.5%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아마존으로 집중이 됐고요. 아마존이 추가 상승을 기록했네요. 아마존 측에서는 AI가 회사에 수천억 원을 앞으로 벌어다 줄 것이다라고 발표한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 AI 기반 개인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쪽이 메타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추천되는 콘텐츠가 대다수 50% 이상이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AI 수익화에 바짝 다가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메타도 밤사이 3% 올랐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뛰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관련한 제재 이슈가 추가가 됐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알려진 것보다는 양호하다라는 평으로 인해서 미국 내 반도체 종목들은 그래도 선전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애플도 중국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에 애플 쪽도 들어갔다라는 소식에 일단은 올라섰네요. 자, 빅테크 중심이었고 반도체는 강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나 우주개발, 드론, 최근에 부상했었던 테마단에서는 밤사이 변동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국내 관련한 종목들의 변동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살피시죠. 자, 미국의 중국 반도체 때리기 그 과정에서 규제안이 확정이 되는데 그 소식이 미국 내에서는 알려진 것보다 세지 않았다이지만 국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죠. 바로 HBM에 대한 부담입니다. 결국 HBM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규제하는 기술 커트라인에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의 HBM 수출이 어려워지는 분위기.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대다수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HBM 매출의 30%가 중국향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담을 느껴갈 수밖에 없죠. 이런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테마단에서는 미국 중국의 갈등의 수혜 테마죠. 히토류 일단은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이 또 깊어집니다. 어제도 1% 이상 하락하면서 53,000원대에서 끝이 났는데 11월 18일에 목표가 하향 조정했던 IM증권의 보고서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 삼성전자 아직 본격 매수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번 사이클 PBR 고점 배수 1.6배인데 역사적으로 PBR 고점 배수 2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점차 최저점 배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일단 이르다라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언급을 했고요. 업황 하락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 내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전망 등이 나오기도 했었죠. IM증권의 이 보고서대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동안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현 자리가 어떤 위치인지 잠시 후 시간 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뉴스가 많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와도 단발성 시세 이상을 아직 못 내줍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게 되겠죠. GM이 배터리 합작 벤처 LG 엔솔에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미시건 배터리 공장 지분 매각 이슈고요. 반면에 인디애나주의 삼성 SDI와 합작 투자하고 있는 쪽은 계속적으로 사업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는 이런 뉴스 추가됐죠. 미국 정부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간의 배터리 합작 법인에 10조 이상의 대출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이 두 회사의 합작 법인인 스타플러스 에너지가 두 개의 이제 공장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조건부 약정이어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지 이 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로이터 측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임박했기 때문에 대출 지원 절차 완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네요. 일단은 삼성 SDI에게 나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SDI 밸류체인을 일전에 보여드린 내용 한 번 더 체크는 합니다만 뭔가 뚜렷하게 강한 베팅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을 보고 살펴야겠습니다. 요즘에 연결고리로 자꾸 로봇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제 로봇 시세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국내에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쪽은 밀렸으나 시메스 등의 종목 등은 올라가기도 했었죠. 자, 올해 골드만삭스가 이런 보고서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2035년에는 51조 이상이 될 것이다. 이게 작년에 냈던 보고서 대비 시장 예측 규모가 6배 이상 증가한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사 저희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죠. 글로벌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땡땡땡을 가지고 이런 동작을 시연했다. 이런 패턴 자주 전달드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빅테크부터 국내 기업들까지 로봇에 대한 상용화 움직임에 속도가 가해지고 있다 보니 이 시장의 파이가 조금 더 빨리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 한다면 정말 어렸을 때 봤던 이 터미네이터 생각이 나긴 하는데 세계 곳곳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움직임 가속됩니다. 가장 최근 것은 어제 전달드렸던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제 공을 잡는 영상이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벤츠에서는 아폴로, 피규어에서는 피규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 막 공장 현장에서 물건 던지고 공중제비 돌고 했던 영상 기억나실 겁니다. 2023년도 영상이고요. 아마존에서는 디짓, 삼성전자도 이제 휴보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이 있죠. 엔비디아는 오렌지와 그레이, 굉장히 귀여웠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젠슨 왕이 공개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곳곳에서는 공장에서부터 그리고 좀 길게 본다면 일반 가정에도 휴머노이드 보급에 대한 움직임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보니 로봇 얘기가 요즘 부쩍 잦아지는 느낌입니다. 자, 종목으로 봤을 때는 하이젠 R&M 어제 장중에 좀 강세 흐름이 보이기도 했었고요. 시메스도 어제 종가상으로는 나쁘지 않았으나 변동은 좀 보였습니다. 국내에서 뭐 웨어러블 로봇 얘기 나올 때 막 클로버도 한 번씩 움직임을 주기도 하고요. 제닉스, KLNR 시스템, 뉴진 로봇 등등이 있겠죠. 정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로봇주는 무엇일지에 대해 잠시 후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만 조금 국한해서 본다면 대신증권의 9월 보고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동작에서 팔꿈치 역할 혹은 무릎 관절 조경 이런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서 관련한 종목들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이젠 R&M이나 뭐 RS 오토메이션, SBB 테크 등이 같이 체크가 되겠고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대표 주자들은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만 대신증권이 추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와 준비, 그러니까 12월 마무리, 1월에 대한 준비이고요.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배당락,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이 휴장이라는 글자도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이때는 새해를 맞아서 연초에 어떤 섹터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가를 아마 함께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 단골 모멘텀 CES, JP모건 헬스케어도 계속 주요 섹터와 연결되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고요. 트럼프 취임도 다가오고 있네요. 일정에 대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그동안 혜연 앵커가 굉장히 많이 해줬던 분야가 K-뷰티 쪽이잖아요. 네. 또 업데이트 해주신다고요. 네,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수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100억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K-뷰티, 그중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입니다. 1월에서 11월 화장품 누적 수출액이 93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12월 1일 데이터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죠.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솔솔 풍겨나오고 있는데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하면 한 14조 650억 가량이 되겠죠. 연도별로 국내 화장품 수출액을 들여다보니까요. 2021년에 92억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아직 환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3억 달러로 현재까지 누적 집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전체 수출액과 국가별로 어떻게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체 수출액은 YOY 기준으로 26%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MOM 기준으로 조금 꺾였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부진을 못 벗어나고 있죠. YOY 기준, MOM 기준 모두 하락으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에서 19% 여전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보통 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6월부터 서서히 늘어나면서 8월쯤에 피크를 찍고 9월쯤에는 수출 데이터가 조금 고개를 숙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도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2기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발에서 미국향 수출이 9월에서 10월에도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조금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수출 데이터 여전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하반기 들어서 좀 꽤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숫자를 조금 인수분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4년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 숫자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하죠. 사상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지금 기초와 색조를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함께 흘러나옵니다. 색조와 기초 수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그간 화장품 관련주들을 중소 브랜드 위주로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초 브랜드가 특히 중소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기초 브랜드가 상당히 좋은 수출 데이터를 기록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 미국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색조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YOY 기준으로 165%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존에 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의 색조 관련한 브랜드사, 제조사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존 탑100 리스트 내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제조사를 색조 위주로 신한투자증권에서 정리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브랜드사로는 티르티르나 에이블 CNC,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해서 커버하는 리서치 연구원들은 브랜드사보다는 제조사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제조사는 코스맥스가 3곳이나 자리를 하고 있고요.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코스 코리아 같은 기업들이 제조사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원이 브랜드사 탑픽으로는 아이패밀리 SC, VT를 꼽고 있고요. OEM사로는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업황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업황 피크아웃보다 미국향 색조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티르티르의 레드 쿠션 파운데이션을 비롯해서 쿠션 팩트라던가 비비와 같은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미국의 색조 데이터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 중심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사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방점을 찍고 있는 건데요. 브랜드사보다는 OEM사라던가 용기 쪽을 영위하고 있는 펌텍코리아를 주목해보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용기 쪽은 펌텍코리아뿐만이 아니라 연우라는 기업도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런데 지난 저희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금 흐름 쪽에서 펌텍코리아 쪽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브랜드별 제조사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큰 폭 상승 흐름을 주도했던 브랜드라고 한다면 코스알엑스 같은 기업이 있을 겁니다. 코스알엑스, 아누아, 스킨천사 같은 기초 라인업인데 여기에도 역시 OEM사, ODM사 어떤 기업이 있나 들여다보니 코스맥스가 모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기능성화장품연구센터, HPNC 같은 기업들도 역시 제조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쪽은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까지도 함께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앞서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바가 있고요. 지금 글로벌 화장품 ODM 1위는 코스맥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달성해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2조 원가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해서 지금 꾸준하게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숫자 자체로 보면 0.6%에서 0.8%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만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국내 중소 브랜드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맥스가 제조를 맡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확장할 수 있는 파이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콜마도 올해 매출 2조 달성 전망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콜마에 있어서는 증권사별로 약간 좀 투자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국콜마의 최대 고객사라고 한다면 애터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애터미 같은 경우는 코스알엑스라던가 아누아 같은 이런 중소 브랜드와는 조금 다르게 방판 브랜드다라는 이미지가 좀 자리를 하고 있죠. 따라서
따라서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선호주로 꼽는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증권사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화장품 관련주들을 전반적으로 모두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항목별로는 종목을 조금 더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겁니다. 대형사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아모레G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래도 점차적으로 기지개 켜는 모습을 보여줬던 세계 기업이고요. ODM 쪽으로는 아마 화장품 쪽을 보신다면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인그루드랩, CNC 인터내셔널, 본느, CTK 같은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도 DB금융투자의 코멘트를 좀 눈여겨보면요. APR이나 파마리서치는 미용기기나 스킨 부스터 쪽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좀 발을 뻗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파마리서치는 특히 리쥬란 시술 경험이 화장품 구매로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매 분기 20% 안팎으로 아마 이 화장품 쪽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DB금융투자에서 내놨는데요. 리쥬란이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주목해보자라는 코멘트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사실 완전히 가려진 것은 아닙니다. 홍콩의 투자은행이죠. CLSA에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2025년 화장품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한국 코스메틱을 중심으로 서술을 한 보고서를 요약해봤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 동남아 수출이 늘어나면서 비중국 시장의 수요의 확장이 확연하게 돋보였다. 이에 따라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도 눈여겨볼 수가 있었다라는 코멘트였는데요. 하반기에 주춤했던 이유로는 짧아진 제품 사이클 그리고 일부 브랜드의 부진에 대한 우려를 꼽았습니다. 다만 비상장 OEM사, ODM사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영위하는 OBM사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ODM사라던가 OBM사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 건데요. K-뷰티붐이 여전히 초기 단계로 판단이 된다. 향후 몇 년간 강력한 수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코멘트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서서 한국콜마에 대해서는 증권사별로 약간 투자 의견이 엇갈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일단 CLSA에서는 한국콜마 최선호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모두 비중 확대, 목표가도 앞으로 상방이 얕게는 30%에서 80%까지도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LG생활건강에 있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목표가는 31만 500원으로 3.4%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브랜드 성장의 둔화인데 결국에는 제조사로서의 역량 그리고 브랜드를 얼마나 더욱더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확보하는가가 앞으로 화장품 시장에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시간외에서는 큐브엔터가 6%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화장품 관련한 기업을 하나 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투자 수익 제고 목적으로 VT 주식 85만 주를 추가 양수한다라고 공시를 내놨는데요. 어제 장중에는 이 여자 아이들 멤버 5인 전원과 전속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정규장에서도 1.7%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큐브엔터였죠. VT는 사실 7월에 리들샷의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큐브엔터 지분을 매각하고 ENC라는 기업을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VT와 큐브엔터와의 이 동행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시간외에서의 시세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두 기업의 흐름까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헤드라인 돋보기로 공시 하나 더 짚어보죠. 이스페타시스가 11월 8일 올빼미 공시로 전환사채 유상증자 공시를 내놓으면서 이 소식이 이스페타시스의 주가의 발목을 크게 잡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조달 자금이 총 5,500억 규모였는데 그중에 3천억가량이 탄소 신소재 개발하는 제이오를 인수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시장에서 논란이 됐었죠. 기관은 순매도로 일관을 했고 10거래 연속으로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30% 넘게 주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금감원이 이 스페타시스 유상증자 관련해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스페타시스의 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효력이 중지됨에 따라서 3개월
3개월 이내 증권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게 된다면 유상증자 철회로 간주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시간외에서는 이수페탈시스 9.5% 그리고 제이오가 4.3%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이 공시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오늘 두 기업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쩍 이름이 많이 들리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고민도 깊어집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 네. 정말 올해 유달리 좀 매운맛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좋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사실 좋았던 시기가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네. 좀 까마득하게 수개월째 내림세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연말에 대한 마무리 포트 전략 좀 주세요. 일단 어느새 12월입니다. 2024년에 대한 목표를 세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무리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굉장히 야속하게도 글로벌 증시와 이 커플링되는 모습이 아니라 디커플링 되면서 왜 우리나라만 못 오르냐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같은 기간 안에 코인 시장은 굉장히 강했고 또 이제 코인 시장뿐 아니라 미증시는 정말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면서 이러니까 국내 증시 이제 그만하고 미장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비아냥거림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인 시장에 간다고 혹은 미국 증시에 간다고 안 물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간밤에도 미증시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보다 다 나은 오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불변의 법칙은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하지만 이제 주가가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그 종목군들로 저는 하반기에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꾸려 놓는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어떤 효과,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군들은 저희가 계속 좀 발굴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끝자락에 공개하실 종목군이 어디일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일단 HBM에 대한 수출 규제 이슈 그 영향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는데 이 또한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악재로 반영을 하겠죠. 일단 그들의 규제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중국의 창신 반도체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 디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디램 하면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마이크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3분기 창신 반도체의 성장률을 체크를 해보면 마이크론의 어떻게 보면 3위라고 하는 입지도 굉장히 불안해질 만큼 그들의 생산 속도라든지 생산 캐파가 굉장히 또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또 이제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자국 내의 모바일 제품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중국 매출 비중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 매출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 지금 SK하이닉스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거시까지도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담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욱이 이제 이 부분을 또 뒷받침해주는 부분들이 디램의 가격입니다. 디램의 가격이 3분기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하게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을 할 요지가 지금 없어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중국이 이 재고를 쌓기 위해서 싹쓸이를 해가면서 올라온 가격 그러면 그 재고가 소진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한번 드렸고 그 재고 소진 시점이 최소한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 그러면 HBM도 어렵고 레거시도 어려운 삼성전자 정말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행복회로 희망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네. 최근 애플의 행보를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애플은 어떠한 지금 상황이냐면 AI 데이터 센터 발맞춰 가는 듯한 형태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장을 선도하진 않죠. 애플의 속내는 이거죠. 너희들이 다 개발하고 너희들이 다 학습시킨 다음에 어느 디바이스에 탑재를 해서 사용자에게 공급을 할 거냐. 우리 아이폰 시리즈밖에 없을 거다. 그런 배짱이거든요. 저는 그러한 골자를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생긴 것은 확실하게 삼성전자, 또 이제 기술적인 V자 반등이 가능한 것은 SK 하이닉스이니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의 좀 입맛에 따라서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요새 소부장주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다수의 소부장주들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PSK 홀딩스라든지 HBM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27일부터 11월 27일부터 어제 종가까지 주가는 내렸거든요. 근데 그 동일 기간에 외국인의 수급이 확 그러네요. 들어온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내려갈 때 살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구간에 이제는 돌입하고 있다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만약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실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 안에 지난 27일부터 어제 종가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진 종목군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수급 요소들을 체크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 가능한 몇몇 종목들도 같이 고민해보자 얘기를 주셨고요.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각각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전략을 짜주셨으니까요. 복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장품으로 가볼게요. 상반기는 뭐 반도체든 화장품이든 전력이든 뭐 음식료든요. 참 네. 투자하기 편했던 게 전체적으로 같은 스토리에 다 같이 가는 분위기여서 그렇죠.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메리트만 파악하면 됐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는 이쪽이 한번 쫙 무너졌다가 네. 일부 종목들 위주로 회복을 보이다 보니 선별이 어려워요. 화장품 어떡할까요? 참 화장품주들은 올라갈 때도 속도가 굉장히 가파랐는데 네, 떨어질 조정 나올 때도 지금 이렇게 가파르니까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는 시점에 이미 손절 라인 혹은 대응할 수 있는 그 라인이 많이 넘어간 종목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주들 혹은 이제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높게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좀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떨어진 종목인지 아니면 실적까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같이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기업인지 이 부분을 좀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두 가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3분기 실적 그렇게까지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 이미 고점 대비 뭐 50% 이상 가깝게 지금 하락이 나온 상황. 네. 최근에 반등을 해주긴 했으나 기술적인 반등에 그쳤고 또 다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가장 이 실적에 대한 회복세가 좀 가팔라 보이는 것도 CNC 인터내셔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소비 패턴이라는 게 한번 바뀌는 게 어렵지 한번 고착화가 되면 계속해서 연속성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CNC 인터내셔널에 대한 제품에 대한 활용도 혹은 이제 수요는 저는 지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혜연 앵커님이 이제 화장품주 정리할 때 가장 많이 교집합적인 기업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글로벌 ODM사인 코스맥스 같은 경우 네. 사실 실리콘트 올라갈 때 잉그로드에 올라갈 때 코스메카 코리아 올라갈 때 아니 코스맥스 좋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 안 올라가요? 라고 많이들 하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장점이 지금 부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기술적인 조정 혹은 여기서 이제 중장기적인 가치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맥스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률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CNC 인터내셔널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좀 불안하다.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제도 지수 대비 아웃퍼포먼 쪽이 있죠. 바로 톡신 쪽. 대표적인 파마 리서치. 네. 일단 파마 리서치만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휴젤도 장중에 하락분을 굉장히 빠르게 만회하는 아랫꼬리가 달렸지만 대웅제약이라든지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올라오진 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투자 힌트를 미국 쪽에 대한 매출 기조를 잡는다면
대웅 제약을.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는 이제는 가격적인 부담이 저도 생겼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웅 제약만큼은 미국의 나보타라고 하는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 증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웅 제약을 한번 보시는 것도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C 그리고 코스맥스 장기와 단기 각각의 살필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 주셨고 화장품 쪽보다는 다른 뷰티 쪽을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톡신 쪽에서 대웅제약 파마리서치 한 번 더 강조해 주셨는데요. 뷰티 쪽 들여다봤고요. 로봇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로봇주는 좀 다수는 하락이었고 일부는 그래도 괜찮았던 흐름이었는데 계속해서 로봇으로의 글로벌 혹은 국내 대기업들의 상용화 노력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사놓고 쭉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알고 싶어요. 기존에 이제 감속기 위주로 많이 말씀해 주셨죠. 일단 간밤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상승한 어떤 테슬라의 그 원동력은 사실 로봇보다는 스페이스 X의 힘이 조금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젠 테슬라는 전기차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주냐 로봇이냐 이 두 가지의 이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 결국 이제 글로벌 시장의 대장인 테슬라가 움직였다면 오늘 로봇주들은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로봇주들의 가장 큰 어떤 단점은 뭐냐면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워낙 많다라는 부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로봇주를 좀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섹터의 대장인 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하기에는 조금은 부적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로보티즈라든지 로보로보를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가 개발한 배달하는 로봇들이 길가에 좀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가게에서 돌아다니는 서빙 로봇 굉장히 어색했죠.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배달하는 로봇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둘씩 이제 숫자가 많이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로보티즈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로봇주의 이제 가장 큰 어떤 매출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쪽이 감속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속기를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로봇 만드는데 감속기가 전체 매출 원가에서 30% 차지하고 있으니 이 30% 차지하고 있는 감속기를 국산화한다면 당연히 외산을 수입해서 조립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감속기는 크게 두 기업이 있습니다. SBB테크와 SPG. 근데 SPG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좋긴 좋은데 무겁다. 그러면 당연히 가벼운 쪽 SBB테크를 저는 오히려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속기 안에서 이제 하모닉 타입이라 그래서 소형 감속기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SBB테크인데 결국 이제 로봇들도 대형 로봇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산업용에서도 굉장히 작은 로봇 그리고 다관절 로봇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하모닉 타입에 대한 이 감속기는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SBB테크를 꼭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은 HVM입니다. 우주 쪽인데 이 종목을 픽하신 관전 포인트 명확하게 잡아주세요. 일단 세 가지죠. 첫 번째, 테슬라를 쫓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수혜주를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국 이제 HVM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과 이제 드론 쪽에 이제 적합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용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아무래도 이제 요새는 수급이 쏠리는 쪽. 거래량이 터지는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HVM 최근에 조정이 나왔어도 결국 시장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우주항공 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우주항공 쪽 안에서 HVM을 방산에도 엮일 수 있고 우주항공에도 엮일 수 있고 드론에도 엮일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저는 오늘 시초 베팅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18,000원이라는 손절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는 가장 높은 가격대인 1차적인 3만 원대를 한번 목표가로 잡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기억하면서 3만 원 바라보고요. HBM 아닙니다. HVM 살펴주셨네요.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